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노인 환자분을 많이 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 저는 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아시겠지만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다른 데는 아까는 막 그 암 자르시고 뭐 약 쓰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면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병원에서 제가 이제 의사가 되거나 정신과 의사가 되거나 지금까지 하여튼 많은 사실 이제 입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저런 거 이런 걸 좀 부탁드린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먼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가는 게 저희 입장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스피스라든지 호스피스라는 용어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아마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다가가는 게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같은 팀을 이뤄서 다가가게 될 때 저희 대화의 상대는 사실은 이제 이 환자는 가장 기본에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되게 환자만 중심에 있었는데 그 환자분도 환자분들이지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환자를 보내야 되는 가족분들이라든지 친지 지인들도 사실은 무척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종 뭐 연명치료법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돌아가시는 분한테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남아 있는 분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그게 여파가 정말 오래 가거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희 외래에 오셔서 1년, 2년 엊그저께도 오셔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여쭤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대상이고 여기 약간 색깔은 다르게 해놨지만은 이러다 보면 항상 우리가 집안에서 무슨 뭐 아니면 사찰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하다 보면 꼭 항상 밑에서 갖은 잡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또 쉽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앞으로 의사라면서 무슨 과를 할까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습도 돌고 인턴을 돌면서 하고 싶은 과를 다 돌아봤어요. 다는 못 돌지만 많이 돌아봤는데 돌 때마다 다 하나씩 걷어요. 야 이거는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근데 그때 가장 그래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요? 아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탄생을 시키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다리 자르고 팔 잘라진 사람은 나중에 만나도 손 흔들 악수도 못 하거든요. 팔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와서 저 양반이 너를 받아준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럴 때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연명 치료에 관련된 여기 오셔서 관심을 갖고서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저 동국대가 일산에 있어서 바로 옆에 파주거든요.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신보건 사업을 하는데 생명존중팀이라고 있어요. 즉 자살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뭘 했냐면은 그 관리하던 대상자가 자살을 하면은 제가 판단해서 휴가를 줘요. 최대 3일까지. 왜? 그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6개월, 1년 열심히 돌보고 죽지 마십시오 하고 가진 걸 다 했는데 어느 날 환자가 목매달아 죽었거나 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게 초기라서 이 치료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먼저 오늘 저는 임종 환자하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치료를 하다면은 저희가 대개는 이제 뭐 정신과에서 정신 분석을 하고 정신 치료를 하고 상담 치료를 하거든요. 그걸 할 때 대개는 1대1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임종 환자를 돌볼 때는 이게 결국은 가족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일종의 가족 치료, 집단 치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집단 치료나 가족 치료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참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가족 치료는 대개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하는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아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 결국은 애가 아파요.
그래서 애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애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좋아져야지 애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같이 모여서 가족 치료를 하고 부부간의 문제는 뭐고 엄마와 아이와의 또 아버지와 아이와의 문제는 뭔가를 봐서 그걸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그 환자는 아이지만은 근데 연명치료는 어느 순간 끝나요. 치료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이들 데리고 가족 치료하는 건 한번 해보다가 애가 잘 좋아지고 잘 지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모여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 연명치료는 돌아가시면 끝나는 게 치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결국은 환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집단 치료나 가족 치료는 서로 간에 고칠 건 고치고 부부끼리도 부부 치료할 때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정도 희생할 테니까 당신도 뭘 고쳐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연명 치료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억눌러야 되고 죄인이 되고, 그죠? 그게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게 병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병이 되면은 그 슬픔 우울이 1년, 2년 또 되게 이런 분들이 있죠. 오래 같이 해로하시다가 한 번이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시던 배우자분이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 그게 좋은 게 아닌 거라고 봐요 저는. 왜? 이런 과정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아마 그게 병을 불러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느냐? 저는 이제 그 동국대병원에 일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해양한다는 거하고 정신과 의사 제가 환자분들을 대하고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대기설법인데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 상대방의 근기와 처지에 따라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하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저 김도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암 환자한테 암을 알려줄 것인가 안 알려줄 것인가,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알고 싶기도 하다가도 또 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부처님의 설법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면담하고 비슷하고 결국은 임종 환자의 근기와 처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뭐 임종 환자를 대상으로 이길 건 아니지만은 그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임종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그분들이 뭘 원하고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임사체험이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임종 아직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죽을 때 이렇다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관찰한 거지 돌아가신 분이 그거를 적어준 게 아니잖아요. 뭐 저쪽에서 이메일이 날라와서 뭐 카톡으로 해줘가 야 죽으니까 어떻더라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렵습니다. 예, 두렵고 되게 외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요, 아파서.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은 왜 이렇게 두렵냐? 사실 두려움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저희 외래에 오셨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불안한 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사람은 불안해요. 저희가 저기 껌껌한 모르는 동네 밤길을 가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럼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한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그 불안이 이유 없이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놀라는 거 이상으로 놀라면 그게 병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인데 이런 두려움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원인이 된다를 알고 그 임종 환자분들이 이거 위에 막 과도하게 나타난다지 그랬을 때는 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지요. 먼저 죽음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이 처음 겪는 거예요. 지금까지 웬만한 건 다 경험해봤잖아요. 맞아보기도 했고 사기도 당해봤고 뭐 장도 배탈도 나봤고 감기도 나봤는데 뭐 콧물 감기 나오면 이번에 감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본인 스스로가 몰라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고독한 경우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독하다는 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의료진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 24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혼자 계세요. 고독감이 점점 심해지고
또 하나 이러면서 계속 여기 혈관 찌를 때도 없어지고 뭐 어떻게 잘라지고 어디가 점점 색깔이 변해가고 아파오고 아까 저기 정형외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점점 손상이 많아.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제력. 내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평상시에 나같지 않게 막 화를 내서 내가 그 전까지 나의 이미지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죠? 그다음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 환자분은 기본적으로 많이 두렵다는 거를 뭐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절대 웃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럴 때 이런 심리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다가설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지금 그냥 가만히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만약에 부정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환자하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두는 게 좋아요. 대개는 뭐 하느냐 확인을 합니다. 이 병원에서 암이라 그러면은 아이 돌팔이야 그러면 나가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확인을 하고 거기서 똑같은 소리 들으면 아니야 이거는 현대의학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방에 가고 거기도 안 되고 별걸 다 해봐요. 그러다가 대개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좋은 일 하러 갔다가 욕만 먹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왜 내 처지가 이렇게 됐나 막 그렇게 하고 예?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뭘 더 할 걸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이제 우울해져요. 우울해질 땐 또 어떻게 하느냐 별로 가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다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본 이런 5가지인 것 같고 먼저 제가 보면은 저희 외래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들어드리거든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암 환자분이 제가 언제까지 살까요? 물어보면은 저는 정신과 의사는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데 뭘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왜 물어보냐면은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봐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게 간단한 거면 제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거는 할 수 있으실 거예요라고 대답을 해주거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고 근기와 처지를 먼저 이해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지금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지 어떤지 그리고 아무리 그래봤자 제가 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해도 너무 아픈 사람이야. 예?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어떤지 봐야 되고 상태 똑같은 거죠. 자 봐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은 계속 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지만은 노인분들 이제 치매 걸리면요 저녁 때 나빠지거든요. 낮에 멀쩡하다가 저녁 때 나빠져요. 심지어 날씨만 흐려도 나빠지거든요. 그게 이 뇌가 많이 약해지면은 몸 상태에 따라서 흔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걸 다 보시면서 이분의 근기와 처지를 보고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죠. 실제로 불쌍해요. 보기조차 어렵고 보기만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잘 대하려고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면은 오히려 잘 대해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24시간 계속되는 것도 아닐 거고, 예? 결국은 나중에 외로움을 더 느낄 수가 있고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힘든 게 시간 써주는 것 같아요. 가서 뭘 해줄까 하는 것보다 할 말이 없더라도 옆에 가서 너무 서 있으면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많이 계셔지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 있다 라는 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고 예? 멀어지지 말고 보내는 시간을 내가 치료진이건 가족이건 같이 많이 있어주는 게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휴직을 해서 같이 계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돌보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부도 아쉽지만은 그 남아 있는 가족들도 같이 시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들어주다 보면 말을 끊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래보다 보면 말을 끊게 되는데 이거는 외래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주면 돼요. 얼마나 하실 것 같습니까? 들어주면요 한 며칠 들어주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예? 그냥 그러면 맨날 보호자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옛날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 그래요. 예? 그래도 들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어떤 환자분이 막 지금 우울해하고 슬퍼한다고 그걸 억지로 가서 기쁘게 막 해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장작불이 꺼져간다고 거기다 부채질해가지고 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두시는 게 나아요. 두시면다 보면은 자기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이거 쉽지 않은데 차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 유도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 들어주는 거는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이 모든 게 임종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가족 간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내가 부부 간에 이 사람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좀 정말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으면, 헤어지려면 헤어지고 잘 되고 싶으면은 많이 들어주는 게 그게 관계 형성에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감을. 예? 정말 그 안타까운 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나이가 그것도 못해하고 막 참아야지 막 그리고 그리고 말 진통제 줬는데 왜 아직도 아프다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공감해 주는 거. 교통사고 났을 때 만약에 여기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남자분들이 되게 잘못하는 게 뭐예요? 여기 운전하시다가 딱 접촉사고 났어. 그러면 이제 막 덜덜덜 떨려서 남편분한테 전화하죠. 남편분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크게 사고 났어 물어보죠. 따지는 게 아니라 괜찮아? 놀랬어? 놀랬겠다. 그 두 개가 다르거든요. 남자는 이게 뭐 차가 반파가 되는지 완파가 되는지 그거부터 신경 써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놀라고 괜찮은지부터 확인하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겠다, 많이 아프지, 얼마나 힘들지, 이 동정을 해주는 게 좋고, 이랬을 때 환자분은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거라 생각을 하지. 사실 아프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내 고통을 모르거든요.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럴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지금 고민만 넘기면 좋아질 거야, 노력하세요 이렇게 해봤자 환자분들은 되게 알아요. 왜? 한 달 지났는데 안 좋아지거든요. 계속 아파와. 네? 그리고 뭔가 눈치가 이상해. 주변에 뭐 내가 암이란 되게 환자분들은 인상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분명히 죽을 병인 것 같은데 가족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따로 와서 물어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밝혀질 걸 얘기해 주지 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한 제 환자분 중에 치매 환자분이 다 100살 되신 분들이 이제 너무 심심하대요. 아들도 죽었어, 딸도 죽었어, 동네 친구, 노인정상 다 죽었어. 이제 모든 사람들 달고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마, 노력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딱 그 처지를 딱 해보니까 진짜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드라마 다 끝났어, 전기도 안 들어와, 뭐 간식거리도 없어, 집에서 맨날 밥하고 김치만 해서 먹어야 돼, 전화도 핸드폰도 없어.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고통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좋고, 이게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이분들한테 섣불리 뭘 하라고 이렇게 좋아질 거라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방향을 제시 안 해주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처지에서 정말 힘들겠다, 안 됐다, 그냥 딱하다 한마디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옛날에 저도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저도 태생이 남자인지라 이제 무슨 무리 있으면은 그냥 공감해주기도보다는 아까 그 교통사고식으로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서 많이 혼났어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뭔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일부러 했는데, 전 딱하다는 얘기를 일부러 많이 해요. 노력을, 이게 버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공감을 해야겠다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감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많은 말기 환자분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신체적 손상이 되고 해서 자기가 추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예?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내 몸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가서 스킨십을 해주는 거죠. 잡아주고. 실제로 저는 외래 볼 때 저 할머니 저기 우리 야들야들한 피부 많잖아요. 손 많이 잡아드리거든요, 일부러. 근데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자극을 해주는데 자극 중에는 먼저 식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기암 환자는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래서 식욕 촉진제가 있는데 그거는 암 환자만 보험이 되고 저는 치매 환자 많이 보는데 치매 환자분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보험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좀 먹는 거를 잘해주는 게 좋고 손을 잡거나 어루만져주거나 안아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살짝 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참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몸이 남들이 날 만질 걸 싫어할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져주면은 옛날에 제가 전공의 때 그 당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별로 안 무섭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옛날에 에이즈가 한참 올 때는 사람들이 되게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과에서 컨설트가 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우울하고 운대요. 가봤어요. 가보니까 환자가 하소연하기를 자기가 에이즈라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진단을 받으니까 치료진들하고 가족들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만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줬느냐, 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냥 손 만져주고 얘기 들었어요. 이 단순한 접촉은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참 울고 하다가 그래도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을 해주는 게 아까 어떻게 다가갈 것이 무슨 말할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만져주면은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가족들은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도 기간이 되게 우리가 진단적으로는 2개월이지만은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이걸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종교 이런 때 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수시로 필요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국대 같은 경우는 법사님이 환자분들한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법당도 개방돼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임종한 후에도 그 과정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자기 처지를 제일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같이 있던 자원봉사자나 스님들이에요. 그 임종 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계속 미리 정보를 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가 보면은 가장 흔한 게 울음인데 울음은 정상적 반응이에요. 옛날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70 몇 개 나라의 그 문화를 봤는데 딱 한 군데 빼고는 다 울더래요. 저 발리 쪽인가 어디 쪽 하나만 울면 안 돼요. 거기는 웃어야 돼요. 그게 이제 누가 인류학자가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는 걸 가지고서 뭐라 하지 말고 아플 때는 아프다 그러고 울 때는 울다 그러고 배부를 땐 배부르다 해야지 더 먹으면 배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때 회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과정을 하는데 결국 요 단계까지 빨리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2개월 이내고 1년이고 이런 건 병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재환자분들이 있는데 놓아주지 못하고 물건과 하는 건 그대로 둬요, 그죠? 그리고 사망 전에 수행하던 이거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하는 행동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평탄해진 경우에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게 병적인 게 이제 과도하게 내가 어떻게 못했기 때문에 했겠다 이런 것들은 좀 개입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크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게 더 나았다. 같이 떠나지 못해서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막 머리도 안 돌아가. 예?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가는 게 너무 오래 가요. 그 다음에 망자의 음성을 듣거나 존재 느끼 이런 거를 환각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저희가 먼저 죽음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죽음을 금기시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너무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죽음이 멀어져 있어요. 격리돼 있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장사 지내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뭐 상해 지나고 다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다 하고 심지어는 영안실에 아이들도 안 데리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볼 수 있고 저 과정을 자연스러운 과정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다 아니면 고양이가 죽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병적인 애도 반응이 나와요. 개가 죽었는데. 물론 애완견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치료진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무척 소모됩니다. 이거는요. 무척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 과정 아까 어떤 심리적 변화를 벌이고 하는 거 그런 거 이해가 필요하고 아까 에너지를 많이 쌓이니까 그게 항상 풀어줘야 돼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고인 스트레스 썩는 게 아니라 병 생겨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게 모르는 경우 있어요. 자기 얼굴에 뭐 묻었을 때 있잖아요. 거울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옆에 사람은 알아. 얼굴에 뭐 묻었네 하잖아요. 어깨에 띄워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은 팀의 동료로 있으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일 경우에 권고를 해야 돼. 당신이 힘든 것 같다. 이번에 많이 좀 고생한 것 같다. 쉬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불자건 아니면 종교가 없건 기독교 신자건 카톨릭 신자건 간에 그분들한테 항상 뚜렷 그러니까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아마 그분들이 우리 불교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걸 왜 해냈냐면은 우리 시계추 있죠. 시계추는 환자분은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데 우리가 요만큼만 움직이면은 환자분은 이만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정 안 되면 들어주고 그렇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편을 들어달라고 할 때 편 들어주지 말고 편 들어주면은 어떨 때는 이쪽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폭이 좁아져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임종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 또 우리가 같이 이런 그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치료진들이 겪을 때 심적 부담을 겪고 심적 변화를 겪을 때 그때 옆에 분들이 하면 좋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